그리스 로마 신화 많이 익숙한 그런 타이틀 네임이죠. 그 저 나이 때 말고 저보다 한 10년 아래? 그러니까 한 지금 20대 좀 됐겠다. 지금 20대 아이들 혹은 그 아이들에게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굉장히 익숙한 그 이야기래요. 그러니까 그 뭐더라? 무슨 올림푸스인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방영도 하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잘 모르고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제우스가 있고 포세이돈이 있다. 뭐 하늘에서는 제우스, 뭐 바다에서는 뭐 포세이돈, 뭐 번개를 때리고 막 이 정도까지만 알았지. 이제 저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그 저 나이 때보다 지금 제가 30대거든요. 한 40대 또는 50대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이런 문학 작품들이 굉장히 널리 읽히기도 하고 막 서로 철학적인 이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그들 세계에서는 또 이게 또 풍성히 그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저 시대 때에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데이터가 좀 많이 없어요. 제 시대 때는. 그리고 제 아래 10년 아래에서는 좀 이런 데이터도 많고, 저는 어떻게 하다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갖고 읽어보기도 했냐, 그쵸? 저는 바로 처음에 별자리, 밤하늘의 별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다가, 이 별자리라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로마, 그러니까 하늘에 별이 떠 있잖아요. 무슨 천칭자리, 처녀자리, 무슨 쌍둥이자리, 뭐 사자자리가 있잖아요. 그게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우선은 별자리 영역 이거부터 좀 살펴봅시다. 별자리에 관심이 왜 많았을까요? 제가 그냥 이렇게 멋있잖아요.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동안 이 별자리 책을 열심히 우와 이런 열심히 아주 막 꼼꼼하게, 이 우선 책 소개 간단히 할게요. 이 책은 재미있는 별자리 여행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팔지가 않아요. 절판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로 조금 별자리에 대해서 시작했다 그거고, 보통 이 책들은 보게 되면 보세요. 그 데이터가 써있는 여기 있다. 보통 보면은 이 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별자리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이제 조금 학명적으로 학면 표기, 약자, 유문 표기, 어떤 게 제일 밝기가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써 있는 책이거든요. 제가 이걸 보게 된 이유는 좀 그냥 별자리 관심도 있고 별자리에 대해서 뭔가 만드는 게 있어요. 그 만드는 거 좀 더 열심히 예쁘게 만들고 싶어서 별자리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보게 됐죠. 그런데 이 안에 하나하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 보게 되면은 무슨 이제 사자 자리를 이루는 사냥 개자리를 이루는 별들은 해가지고 관련된 이야기를 쭉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 그리스 신화에 기반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간자리는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을까 보면은 뭐 크레테 왕, 뭐 마노스, 미노스, 뭐 아테네, 물러, 뭐 등등 하면서 이러면서 이 책을 다 보고 난 뒤에, 아니 똑같이 봤나? 제가 이 책 본 지 시간이 꽤 지났거든요. 이 책을 본 뒤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따로 사서 봤어요. 물론 이 책에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짤막하게 있어요. 아주 짤막하게. 보게 되면은 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 보세요. 이게 끝이에요. 이만큼 축약이 돼 있어요. 축약이 엄청 짧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별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하늘의 별자리도 이 정도로 많은데, 이게 우선은 모든 별자리는 아닌데 별자리 비교해서 참고로 요만큼의 별자리가 있다. 무슨 여기부터 뭐 안드로메다, 뭐 물병, 도수리, 제단, 양, 마차부, 목동개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별자리는 12개 정도죠. 그 정도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러면서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또 책을 또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잠깐 우리 좀 언급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는 우선은 뭐 고대인이 뭐 작성해서 쉽게 말하면은 아주 오래전 고대 그리스 막 이럴 때에 막 만들어진 하나의 그런 신화. 그러니까 신화가 뭐냐면은 신들이 나오는 화 이야기다.
쉽죠? 신들이 나오는 이야기. 또 신화가 또 다른 의미도 또 쓰이거든요.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이럴 때도 막 신화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화는 그 신화가 아니라 그 신들의 이야기, 신화 이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가 그 옛날 이야기야. 쉽게 말하면 옛날 그 흥부와 놀부 그 박타는 거 그런 거였는데 비슷한 건데, 근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 소재거리로 될 수가 있는 건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이제 신의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근데 주로 신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아무튼 이 신뿐만 아니라 무슨 이제 객체도 나와요. 객체, 오브젝트, 무슨 뭐 바위라던가 돌이라던가 나무라던가 아니면 뭐 주전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또 그런 거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요. 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신들끼리의 연관성, 뭐 사람의 심리도 대입할 수도 있고 문학으로서도 이제 해설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의 가치로서 아직까지도 그리스 신화가 많이 여기저기에 응용되고 해설되고 주석도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성, 그래서 또 대립성 등등 이런 그리스 신화에 갖추어진 세계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계관의 그런 구조적인 아주 멋있는 그 관련성, 역할성 그런 것들이 아주 멋지기 때문에 아직도 언급되고 있고요. 또 이 그리스 신화를 단순하게 이야기로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 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그 지켜보시는 우리 구독자님께서 또는 시청자님께서 창조적인 크리에이티브적인 그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은 저 있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근데 또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런데도 참고로 그 아이디어를 틔우는 데 있어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이야기로서, 하나의 지식으로서 배우기에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조금 짧은 견해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왠지 좀 잘못 말한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그 기독교 책에서는 그 성경책에서는 뭐 좀 배우지 말라 그런 게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개념보다도 좀 다른 의미로서 저는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신화적 이야기도 그게 아니라 조금 제가 뭘 하려고 했냐면은 자랑할까요? 이거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다 구했어요. 자랑 끝났고요. 자,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그리스 신화를 아는 사람들은 다들 알겠지만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어떠한 식으로 그 세계관이 구조가 아주 탄탄하고, 또 이것들이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가치를 가졌는지를 조금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나를 통해서 조금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큰일 났네. 글씨가 너무 작게 보여서. 왜냐면 제가 됐다. 이 정도까지는 잘 보이겠다. 제가 카메라 뒤에 있는 LCD를 보고 읽는 거기 때문에 조금 눈이 좀 잘 안 보여요. 자, 피그말리온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보고 읽고 해봅시다. 피그말리온. 자, 피그말리온은 여자에게 결점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고는 마침내 여성을 혐오하게 되어 한평생 독신으로 지낼 것을 결심했다. 피그말리온은 조각가였다. 그는 정성을 다하여 상아로 여자의 입상을 조각했는데 그 작품의 아름다움은 살아있는 어떤 여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것은 한 군데도 나무랄 데 없는 처녀의 모습으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기술이 너무나도 완벽했기 때문에 그 작품은 사람의 손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연에 만든 것처럼 보였다. 피그말리온은 자기 자신의 작품에 감탄한 나머지 자신의 창조물처럼 보이는 여자의 입상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마치 그 입상이 살아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 몇 번이나 만져보곤 했다. 손을 대고 만져보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상하에 불과한 것이라고 믿겨지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포옹하기도 하고 젊은 처녀가 좋아할 만한 것들, 즉 반짝이는 조개 껍질, 반들반들한 돌, 작은 새, 가지각색의 꽃, 구슬과 호박 같은 것들을 선물로 주기도 했다. 그는 입상에 손가락에 보석을 끼우고 목에는 진줄거리를 걸어주었으며 귀에는 귀걸이를 달아주었다. 옷도 잘 어울려서 벗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옷을 입은 모습도 매력적이었다.
카메라 배터리가 없네. 빨리 읽어야 되겠네요. 읽다가 끊겨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는 티로스 지방에 나는 염료를 물들인 천을 깐 소파 위에 입상을 누이고 그녀를 자기 아내라 불렀다. 그리고 그녀 머리 밑에 더없이 부드러운 깃털을 넣어 만든 베개를 개어주기까지 했다. 마치 깃털의 보드라움을 그녀가 마음껏 즐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듯이. 그러는 동안 아프로디테의 제천이 가까웠다. 키포리스 섬에서는 이 제천을 굉장히 호화롭게 거행했다. 희생물이 바쳐지고 제단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으며 향 냄새가 창고궁을 가득 메웠다. 피그말리온은 이 제천 자기 임무를 다하고 난 뒤에 제단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며 말했다. 신들이여, 원컨대 상하 처녀 같은 여인. 그는 나의 상하 처녀라는 말은 감히 하지 못했다. 제 아내로 점지해 주십시오. 그 제사를 훈양하러 와 있던 아프로디테는 이 말을 듣고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속마음을 꿰들었다. 그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표시로 제단에서 불타고 있는 꽃을 3번 공중을 향해서 힘차게 솟아오르게 했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피그말리온은 자신의 처녀상을 보러 갔다. 그는 소파 위로 몸을 굽히고 처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그런데 그 입술에서는 온기가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는 다시 조각상의 입술에 키스하며 손으로 처녀의 몸을 만져보았다. 그 상으로 만든 몸이 더없이 부드럽게 느껴졌다. 이번에는 손가락으로 눌러보자 히스톰에 산 밀초처럼 쑥 들어갔다. 피그말리온은 놀랬고 기뻤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그는 혹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해서 사랑으로 뜨거워진 손길로 몇 번이나 자기의 모든 희망의 대상인 처녀를 어루만져 보았다. 처녀는 정말 살아있었다. 혈관은 손가락으로 누르며 쏙 들어갔다가 손가락을 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다. 그제야 비로소 아프로디테의 숭배자인 피그말리온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여신에게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자기의 입술과 다 읽었다. 다름없이 살아있는 처녀의 입술에 키스를 했다. 처녀의 키스를 받고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수줍은 듯이 눈을 뜨고 애인을 의지했다. 그 여인이죠. 아름다운 여인. 아프로디테는 자기가 맺어준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배터리가 없어요. 지금 언제 꺼질지 몰라요. 핸드폰이. 아니 그 카메라가. 자, 다시 말해서 피그말리온이 한번 좀 요약을 좀 해보죠. 피그말리온 좀 빨리 말할게요. 중간에 끊겨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피그말리온이 얘는 조각사예요. 조각가를 막 하는데 너무 예쁘게 너무 완벽하게 여성상을 만들었어요. 평소에는 여자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자기가 만든 여자의 그 조각상을 보고 반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이 나의 애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나의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를 하고 이제 잘 모시고 뭐 있었던 거죠. 어떻게 말하면 오타쿠처럼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다른 신 아프로디테의 이제 뭐 하여튼 제사가 뭐 그런 뭐 이가 있는데 뭔가 막 이렇게 뭐 행사를 치르고 난 뒤에 아프로디테한테 저기요 이 세상에서 저기 상아 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좀 살아있게 해주면 안 될까요? 아니 그 제가 말 잘못했어요. 그 사람을 제 아내로 좀 삼아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차마 이 사람 내가 만든 거, 이 사람은 상하 조각으로 만든 거라고 말을 안 한 거예요. 아무튼 이제 이거를 보고 아프로디테가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았죠. 아프로디테가 신인데.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그래 해줄게. 너에게 완벽한 너가 느끼기로 완벽하게 생긴 그 처녀상, 조각된 그 처녀상을 살아있게 해줄게. 짠 뿅 하고 하니까 집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만든 아름다운 여인이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철학적으로 또는 문학적으로 또는 가치성으로 또는 표현적 대립서 또는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핵심 코드가 굉장히 다양해요. 내가 사랑한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실제로 뭔가의 분자적인 역할이 일어나서 살아나게 되고 다시 말해서 뭐 이런 것들은 뭐 종교적으로 말하면 우상 숭배 같은 것도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뭐 되거든요. 이런 것들 되게 재미있지 않나요? 물론 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리스 신화를 알 텐데 저는 이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별자리를 먼저 관심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근데 저도 아까 읽다가 저 너무 마음이 설렸던 거 알아요? 아까 보면은 막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았다. 살아있는 것 같았다. 손가락을 눌렀을 때, 손가락을 했을 때, 눌렀다. 이렇게 눌렀는데 떼니까 원상태가 돼 있다. 이 표현 꼭 해줘야 돼요. 이거 꺼지더라도 눌렀다가
했는데 살아있는 듯 했다. 숨 쉰다. 뭐 숨 쉬어 있다. 그리고 열기가 느껴져 있다. 그리고 키스를 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하는 게 티가 나나? 네, 아무튼 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러한 형식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는 각 인물에 대한 각 별자리 각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고 멋지고 되게 황홀적이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한번 책 사서 읽어보는 거 좋아요.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좋긴 하겠지만 그보다 애니메이션 이런 거는 표현력에 있어서 한계가 돼 있고 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설책을 사서 이런 신화책, 이런 묶음책 텍스트 된 걸 찾아가지고 읽어보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려요. 그리고 별자리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 이야기가 먼저 있고 난 뒤에 그거를 하늘에 대입해서 하늘에 별자리의 이름을 붙여준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이름을 붙여준다는 거, 누군가에게 무언가 지정해준다는 건 참 의미 있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리스 로마는 신화를 알았다. 그리고 밤 하늘에 별자리를 본다. 내 머릿속에서는 하늘에 별들이 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이렇게 막 밸런스로 되어서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세상을 느끼는 이 감정이 다르겠죠. 별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야기들,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아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고 보다 긍정적이고 여러분에게 굉장히 이로운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우리에게 익숙한 별자리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번 전달해 봅니다.